안녕하세요. 산책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화책이에요. 제목이 생지와 친구가 된 고양이입니다. 아,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연히 리디북스에서 이번엔 뭘 읽어볼까 고르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유럽에서는 한 500만 부 가량 팔렸다고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고 사실 기대도 별로 안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 완전히 짜잔 반전이 있습니다. 스토리에 반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반전이 생겼어요. 다 읽고 나서는 오, 이 책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 이름이 루이스 세풀베다입니다. 저한테는 좀 낯선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할 겸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스토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칠레 산티아고 출신인데 1949년에 태어났고요. 여기 유명한 독재자가 있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피노체트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노체트 정권에 저항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풀베다입니다. 투옥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도움으로 풀려났죠. 그러고 나서 독일로 망명을 가서 살다가 지금은 스페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반정부 투쟁을 했던 인물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전반에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989년에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살해당한 환경운동가에게 바친 소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소설로 세풀베다 씨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세풀베다의 소설은 뭐 비단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탄압, 실종자 문제, 이런 뭐 좀 무거운 묵직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나치거나 잊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얼핏 보기엔 좀 무겁다 싶은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가 동화책을 쓴다고, 이런 생각 저는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세플베다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모험가 같은 삶을 산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원칙을 시종일관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며,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딸이 하나고 아들이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여섯인 거죠. 그리고 또 손자와 손녀가 여섯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아이들이 이 세풀베다 씨에게는 동화책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는 말도 해요. 이런 거죠. 가끔 이야기 소재가 떠오르면, 그리고 또 그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거 좋아하겠는걸. 네, 바로 이게 동화책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쓰게 된 책이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생쥐와 친구가 된 고양이라고 세풀베다 씨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 책은 등장인물부터 등장 캐릭터들부터 이름이 되게 재미나요. 꼬마 주인공, 뭐 나중에 책 후반부에 가선 청년이 되지만은요, 이 꼬마 주인공의 이름은 막스예요. 또
여기 이 소설의 배경이 독일이에요. 독일의 대표적인 이름은 막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막스의 고양이의 이름은 믹스예요. 또 믹스와 친구가 된 생쥐의 이름은 맥스예요. 이들 셋이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믹스는요,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막스가 동물 보호 단체에서 입양해온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버려졌던 고양이인 거죠. 옆 얼굴을 보면 마치 그리스 조각상 같은 아주 잘생긴 고양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등은 검고 가슴은 하얗다. 이런 세부 묘사도 있고요. 줄거리 짧게 스포일러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막스는 나이가 들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고양이가 한 15년 사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못 보게 된 상태가 돼요. 이때쯤 되면 막스는 이제 청년이 되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믹스에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외로워지게 되죠. 바로 이때 믹스에게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게 생쥐예요. 애완용 생쥐인데 이 친구는 마스코트처럼 사는 게 싫어서 유리로 된 우리를 도망쳐 나온 인물로, 아니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수려한 용모에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차가운 이미지도 갖추고 있는 생쥐라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좀 엉뚱하고 귀여운 캐릭터예요. 그런데 또 겁은 엄청 많은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맥스인데요. 믹스가 고양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왜 맥스냐면 이 생쥐가 멕시코 출신이라서 그래요. 멕시코 생쥐를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나 봐요. 자, 이렇게 셋이 주인공인데 전반부는 막스와 믹스의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후반부는 믹스와 맥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늙고 앞도 못 보는 고양이 그리고 겁쟁이 생쥐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서로를 지켜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용기를 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매우 동화책답죠. 루이스 세플베다는 정치적인 억압을 피해서 독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망명가의 관점, 이주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까, 이걸 생각하게 하는 동화책이었어요. 망명자의 관점, 이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세상은 매우 낯설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또 나랑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느끼고요. 이들과 공유하는 전통과 관습이 없기 때문에 소외당합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 속에서는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과 고양이 그리고 생쥐가 공존하는 거죠. 그것도 행복하게 말이죠. 특히 고양이는 어릴 때 버려졌다가 보호소에서 입양된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질 않죠. 생쥐는 애완용으로 사육됐었고요. 우리를 도망쳐 나와서는 막스와 믹스가 살고 있는 집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된 거죠. 얘네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건 세풀베다가 망명자로서 그리고 이주자로서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특히 고양이와 생쥐, 그러니까 믹스와 맥스가 그리는 후반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 그리고 밖으로 좀 나가보고 싶은데, 특히 지붕 위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통풍문을 열고 닫을 힘이 없는 생쥐. 네, 이렇게 각각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를 보완할 수가 있죠. 생쥐는 고양이의 눈이 돼줄 수가 있고요. 또 고양이는 생쥐를 위해서 무거운 통풍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둘은 결국엔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요. 고양이와 생쥐의 공생관계, 사실 매우 이질적인 조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뜻인데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이것도 책에 짧게 나와요. 잠시 읽어볼게요.
글쎄, 그리스 조각상처럼 생긴 고양이가 생쥐하고 어느 집 지붕 위에 나란히 앉아서 해를 바라보고 있지 뭔가. 근데 더 신기한 건 말일세,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고양이가 생쥐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오래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어. 어서 맥주나 주게. 맥주나 마시고 속 차려야지. 네, 느껴지십니까? 고양이와 생쥐는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죠. 그런데 둘이 친구가 돼서 지붕 위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건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보게 된 별일인 거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고양이와 생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 둘이 협력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행복하게. 이건 현실과는 괴리된 상태인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정치적 망명자이면서 사회 문제 전반에 매우 관심이 많은 작가가 동화의 형식을 빌려서 그려낸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머리가 복잡할 땐 동화책 가끔씩 봅니다. 동화책을 보면은 좀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이라서 잊고 살던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식히려고 집어든 동화책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죠. 이 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른 책 들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